함께 자라가는 여성들 팟캐스트 함꽃입니다. 이 시간은 여성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함께 꽃피울 수 있도록 삶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고 싶은 책 한 권. 오늘은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장편 소설인데요. 이 책을 읽고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헬렌입니다. 안녕하세요. 꼼치입니다. 책 나눔 전에 꼼심님 늦게 오셔서 헬렌님과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잠깐. 근데 우리가 지금 어느 때인지 짧게 얘기하고 시작할까요? 뭐라고 나누셨나 궁금한데. 지금의 때는 사역의 때인 것 같다. 그 얘기. 네, 어. 상담을 그러시구나. 하면서 네, 사역에 올인하는 때인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제 그 약해진 에너지를 어떻게 조절하면서 하루를 그 안에서 즐겁게 지낼지 그거를 조정하고 생각하는 때인 것 같고요. 새로운 돌봄의 틀이 필요해지는 우리 연로하신 아빠에게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돌봄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런 지혜를 구하는 때인 것 같네요. 저도 약간 비슷한데 너무 분주하고 되게 바빠서 제대로 쉬지도 않고 그냥 일만 하는 것 같은, 일 열심히 하면서 또 부모님도 잘 돌보면서 거의 슈퍼우먼처럼 한번 살아봐야 되는 건가? 근데 나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됐는데 게다가 몸은 갱년기인데 어쩌지? 고민하는 중 그런 때예요, 전.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요. 자, 우리 열심히 소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때를 즐겨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무엇부터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불편한 편의점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는데 사실 참 재미있는 건 제목이 불편한 편의점인데 느낌적인 느낌으로 아시겠지만 사실 이 편의점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편한 편의점? 이 책의 왠지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불편한 편의점 1의 오리지널 그 표지는 약간 그 어두운 컬러? 그러니까 밤에 여기 주인공인 이제 도꼬 씨로 보이는 남성이 이 올웨이즈라는 편의점 앞에 서 있고 이제 거기 간이 의자에 이제 어떤 약간 중년의 여성으로 보이는 네, 그런 여성이 앉아 있는데 근데 벚꽃 에디션이라고 불리는 네, 이 표지를 보니까 갑자기 이게 화사해지는 느낌이 네. 들고 그 간이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도 지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불편한 편의점 2로 오면은 이 계절이 어떤 계절 같아 보이세요? 여름 아닌가요? 네, 여름의 느낌으로 보이죠. 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원의 오리지널은 추운 날씨로 보여요. 실제로 이제 도꼬 씨가 이 주인공 도꼬 씨가 이제 노숙자였는데 이 염 사장님의 이제 떨어뜨린 지갑을 이제 다른 노숙자들이 이제 그걸 챙겨 놓은 거를 이제 약간 싸워가지고 이렇게 받아놓고 그 안에서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그대로 이제 염 사장님한테 이제 잘 전해드리면서 이제 또 염 사장님이 이 도꼬 씨의 뭔가 이제 마음이 이제 간 거죠.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알바를 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야간 알바로 한번 일해 보겠느냐. 그래서 조금 더 그런 약간 망가진 것 같은 그런 삶에서 좀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약간 기회를 주게 된 어쨌든 그 계절이 이제 추운 시기였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겨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겨울, 봄, 여름 이렇게 네.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숙자였던 도꼬 씨가 이 염 사장님의 편의점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아픈 사람들, 뭐 관계가 깨진 사람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됐고 많이 이제 취약계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노숙자였던, 그리고 기억을 잃어버린 이제 독고시를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런 이제 스토리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저는 작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럼 네. 제가 작가 소개할까요? 네. 네, 김호연 작가입니다. 1974년 서울생이시고요.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졸업하셨고요. 2001년 영화사에서 시나리오 작가로 출발했고 출판 편집자, 만화 스토리 작가를 거쳐서 전업 작가가 됐다고 합니다. 참여하신 시나리오가 이중간첩, 태양을 쏴라 이런 영화입니다. 신춘문예에 2번 떨어지고 처음엔 영화 시나리오도 팔리지 않았다고 해요. 시나리오를 쓰고 돈이 생기면 몇 개월씩 소설에 집중하는 연봉 1,000만 원의 생계형 무명 작가였다고 합니다. 불편한 편의점은 그의 5번째 책이고요. 처음으로 출판사와 출간 계약을 맺지 않고 쓴 책이라고 합니다. 2019년, 2020년 2년간 영화 시나리오 작업 틈틈이 쓴 책이라고 해요.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것은 대학 시절 데모하고 술만 마시던 인상 험악했던 선배가 8개월간 야간 편의점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 점주가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배가 하는 편의점은 왠지 불편한 편의점 같은데? 라는 생각에서 출발됐다고 합니다. 작가는 불편한 편의점은 저와 독자 사이에 고속도로, 한 라인, 큰 길을 만들어준 책이라면서 소설가로 계속 살게 됐을 뿐 자신은 바뀐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책이 막 시나리오가 안 팔리고 어렵게 생활할 때 그냥 무작정 쓰셨대요. 계속 쓰시다가 이 책 안에도 박경리 문화관 거기에서 인경이가 책 쓰는 그런 시간이 나오잖아요. 아마 작가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책이 술술 읽혔던 것 같아요. 너무 글을 잘 쓰고요. 어떻게 이렇게 깨알 같은 막 이렇게 팡팡 크게 웃는 때도 있었지만 슬쩍슬쩍 자꾸 웃으면서 이 책을 읽다가 또 어떤 때는 한참 동안 또 머물러 있게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글을 사람들한테 술술 얘기하는 것처럼 쓰지? 했는데 이런 시나리오 작가셨군요. 네. 음. 이분이 그랬대요. 스스로 자기는 세태 소설을 쓰는 대중작가다. 이렇게 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태 소설이 무엇인가? 제가 그러게요. 찾아봤거든요. 네. 세태 소설은 그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사회적 양상에 그 타당한 인간의 모습을 쓰시는 게 어. 세태 소설이래요. 저 처음 알았어요. 네. 그러게요. 그래서 이 2는 완전히 코로나 시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코로나가 사실 시작됐잖아요. 이게 맞아요. 되고 끝 어쩌고저쩌고. 무렵에. 네네, 됐죠. 맞아요. 근데 2는 딱 작년이에요. 아. 네, 말 그대로 우리가 완전히 이 코로나의 상황에서 뭐 실외 할 것 없이 늘 뭐 그러니까 백신 얘기 나오고 네, 그런 그렇구나. 게 세태 소설이군요. 네, 오. 네. 이분이 그거를 지향한다고 자기는 그런 거 쓰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더라고요. 처음 알았네요. 근데 10년이나 20년 후에 우리가 기억이 없어졌을 때 이 책을 보면 '아 맞다. 그때 그랬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 책 읽기 전에 달러구트 꿈백화점 읽었었고, 그다음에 어서 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네, 휴남동 서점입니다 하고 이 불편한 편의점하고 느낌이 굉장히 비슷해요. 네. 상처 입고 되게 주눅들고 절망하고 이런 갖가지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그 서점에 오면서 사람이 사람에게 상처받는데 사람이 사람을 통해서 치유가 되는, 그래서 컨셉이 굉장히 비슷한데 그게 확실히 다르네요. 그 휴남동 서점은 세태 소설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뭐 마스크 얘기나 코로나 얘기가 나오진 않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소설은 아주 확실하게 그거를 대놓고 예, 예. 그래서 더 뭔가 더 우리가 주변에서 볼 만한 내 얘기 같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친근감과 공감감이 좀 더 많이 생겼던 것 같죠. 맞아요.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 얘기 같기도 하고 그냥 우리 집 옆에 있는 편의점에서 혹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참참참 한번 시도해.
꿈씨님이 질문 뽑아서 우리한테 공유해 주셨잖아요. 네. 아, 여기서 보면은 이 주인공이 불통이던 사람들을 소통으로 바꾸는 여러 일들이 나오는데, 혹시 내 인생에서 불통이었을 때 소통으로 될 수 있는 계기를 던져준 사람은 있었나? 혹은 내가 그런 사람인 적은 있었나? 되게 궁금해졌어요. 음, 일방통행이라는 게 저는 운전하면서만 일방통행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의사소통에도 일방통행이 너무 많구나. 지시하고 명령하면서 이거 해, 저거 해, 아니면 조정하거나. 근데 그게 아니라 잘 이렇게 소통이 안 되는 건 너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랬던 경험은 뭐가 있었나? 음, 보면 좋겠다 싶었어요. 근데 같은 집에 살면서 한 입을 덮고 부비고 사는 부부 간에도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아요? 맞아요. 네. 가족이 오히려 더 소통이 안 된다고 느껴지고, 뭐랄까, 이제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 친구라면 소통이 안 되는 친구하고 계속 친구를 하진 않겠죠. 예, 그럼 소통이 안 되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은 이제 일로 엮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은 뭐 스트레스는 받아도 그냥 그냥 약간 그러려니 하는 면도, 예, 그냥 일적으로만 내가 이 사람이랑 엮이는 거고 그냥 욕하고 마는 건데.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네, 그냥. 헤어지잖아요. 그리고 난 네. 집에 네. 오잖아. 맞아. 근데 이제 가족은 훨씬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요, 소통이 안 될 때는. 그 연을 끊어버릴 수는 없으니까. 물론 이제 실제로 연을 끊는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그건 그쵸. 너무 어려운 일이니까, 예, 우리에게 더 많은 부담을 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책에서 그 독고 씨의 의사소통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런 거 어떻게 느끼셨어요? 저는 네. 그 독거 씨의 모습을 이렇게 읽으면서 저의 편견을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제가 또 경험한 건데, 왠지 말을 이렇게 수려하게 하고 능숙하게 하는 사람은 뭔가 의중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말을 좀 이렇게 독거 씨처럼 이렇게 더듬거리거나, 제가 얼마 전에 그런 분을 만났거든요. 성인 남성인데 말을 좀 이렇게 더듬으면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약간 내가 무장해제가 되면서 왠지 물건을 구입하면서 만났던 분인데 이분한테 구입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왠지 더 순수한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예. 그게 편견이었던 거죠. 그것도. 그것도. 예. 근데 적어도 말을 내가 수려하게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특히 지금 이제 독고 씨처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기억도 좀 희미해진 상태고 말도 어눌하게 하고, 그거를 이제 본인이 안다면 그 하는 말 하나하나에 의미가 더 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내가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더 골라서 할 것 같은? 그러니까 단 3마디밖에 안 해도 우리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그 3마디에 더 농축된 어떤 의미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다면, 어눌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농축된 3마디에 어떤 감정을 이렇게 확 더 느끼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내 얘기를 전달할 때 내가 말을 막 많이 해야지만 저 사람이 내 이야기가 좀 수긍이 될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물론 그게 뭐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말을 오히려 적게 할 때, 그리고 이게 차분차분히, 빠르지 않고 느리게 꼭 진심을 꾹꾹꾹꾹 담아서 할 때 내가 막 수려한 언변이 없어도 그 진심은 전달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걸 어떻게 보면 이제 독고 씨를 통해서 보는 게 아닐까. 저는 독거 씨를 보면서 되게 사람 자체를 진심으로 대하는데, 그 관찰을 한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좀 지켜보다가 다가가거나 이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물건을 팔면 그만이고, 편의점은 그냥 사람들이 들어왔다가 나가고 다시 오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물론 주변에 있는 구멍가게 같은 느낌으로 계속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 편의점은 그런 가게들보다는 조금 더 비싸기 때문에 자주 그렇게 들르지는 않는데 할머니들이 와서 물건을 샀는데 그걸 집까지 갖다 준다거나 정말 그 사람을 배려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뭐 매출을 좀 올렸다 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에 맞춰서 자기가 그걸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그 관계에 대해서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그 안에 있어서 차 한 잔 건네고 따뜻하게 온풍기를 틀어주는 그런 거에 그 마음이 너무나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우리 가게에 돈만 쓰러 오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이 시간에 몇 시간 알바다.' 이런 느낌으로 만약에 거기에 있었다면 하지 못했을 행동들을 도꼬 씨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저렇게 진심을 담아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물론 이게 소설이긴 하죠. 근데 '참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관계나 그런 네. 것들이.' 그리고 되게 그 속도가 먼저 이렇게 다가갔을 때 어떤 사람은 확 녹기도 했지만 뿌리치고 가기도 하고 막 이랬잖아요. 음. 그냥 그런 그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속도에 그냥 독거신을 묵묵히 있는 그것도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실 근데 전 이거 읽으면서 상담실이 생각났어요. 네. 그런 자리를 예. 하고 있을까요? 근데 어쨌든 이 소통은 정말 이렇게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 아닌가. 소통을 하려면 알아야 되는데 알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시간을 가지려면 자꾸 봐야 되고 뭐 이런. 네. 근데 그럼에도 가족끼리의 소통이 잘 안 되는 건 우리가 같이 있으면 그냥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함께 한다고 착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건 완전 네. 착각이죠. 네.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다고 네. 해서 정말 싫어. 네. 같이 한다 그러면서 각자 다른 거 계속 다른 거 보다가 뭐야 그게. 요즘에는 뭐 TV나 무슨 영화나 뭐 드라마를 봐도 각자 보잖아요. 굉장히 찔립니다. 저도 그러기 때문에. 저는 집에서 같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함께하는 시간 원하는데 진짜로 그렇게 진심을 다해서 같이 하고 있었나? 함께하고 있었나? 안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남편한테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거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나도 같이 가서 함께 그걸 먹겠다.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 같이 가겠다. 그 시간을 내겠다." 해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일 주일에 몇 시간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하면 그러니까 같이는 있는데 같이 있지 맞아요. 않은 그런 맞아요. 상태인 거예요. 맞아요.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그건 거죠. 음. 그래서 저는 가족끼리도 좀 선약이 필요한 음. 네. 요즘 그 젊은 친구들이 밥약이라고 부르는 거 아시죠? 우리로 치면은 그러니까 식사 약속이죠. 아 밥 밤 먹는 약속. 약속? 예, 네. 그거를 밥약이라고 줄여서 네. 불러요. 뭐 "선배랑 밥약 잡았어요." 뭐 이렇게. 음. 예. 우리도 그러게요. 가족끼리 네. 밥약을 네. 아니 책에 너무 나오잖아요. 가족끼리 손님처럼 대하라고 손님을 맞아요. 대하듯이 네. 가족에게 음. 대하라고. 예. 그러게요. 여기 251 페이지에 나오더라고요. 가족 뭐 얘기하다가 "가족들에게 평생 모질게 굴었다. 그래서 후회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이렇게 네. 네 손님한테 친절하게 하시던데 네. 가족한테도 손님한테 하듯 하세요. 맞아요. 우리 밖에 나가서는 정말 음. 얼마나 조심하고 음. 예의를 차리고 가깝더라도 친구들하고도 그쵸. 그러는데 여기 따지고 보면 가족도 인생이란 여정에서 만난 서로의 손님 아닌가? 귀빈이건 불청객이건 손님으로만 대해도 서로 상처 주는 일은 없을 터였다. 네. 음. 그리고 소통에 대한 에, 그래도 내용이 238 페이지에 도꼬 씨가 하는 이야기 속에서 나오더라고요. 시간이 지나 고통 속에서 기억을 잃고 겨우 세상에 눈을 뜨고 나서야 입장을 바꿔 생각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고 연민의 시선을 가질 수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가는 법을 깨우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랑 그리고 이제 뭐 주변에서 만나는 그런 친구들 관계에서도 정말 입장 바꿔 생각해 보는 거를 되게 많이 해야 할 필요를 느껴요.
그러지 않으면 자꾸 내 성과 내 중심적 내 틀로 그냥 해석을 하려고 하다 보면 오해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그 오해가 자꾸 벽이 돼서 점점점 더 막 멀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예,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 이거를 저는 되게 많이 생각해야 되더라고요. 어, 자기 중심적이거나 사실 우리 모두 다 그런 것 같아요. 내 생각, 내가 생각한 거 행동으로 입으로 옮기고 다른 사람의 입장보다는 먼저 그렇게 되는 게. 근데 이제 어제 저희 나눔을 하면서 남편이랑 같이 이렇게 줌으로 다른 부부들하고 얘기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 되게 이기적인 사람이고 자기밖에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있다가 동그라미를 뒤에서 화면에서 앵커가 말할 때 뒤에서 말하는 사람처럼 그렇다고 막 했더니 다른 분들이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뭐 남편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버럭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 다음에 생각해 보면 이게 그럴 일이 아닌데 저 사람 입장에선 도대체 왜 그런 걸까? 잠깐 1-2초면 되는데 그게 입으로 내뱉어져서 관계를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는 그런 때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저는 불편한 편의점 보면서 그리고 이 구성이 너무 재밌는 게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면 주인공처럼 누군가 이야기가 그려지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또 다음 장에선 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야기 속내는 모르는데 다른 장에 가면 또 그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가 나오고 이게 무슨 이어달리기 하는 것처럼 음.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와. 내 인생에서는 내가 중심으로 주인공이 돼서 살지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인물이거나 아니면 지나가는 행인일 수 있지만 엑스트라. 예, 엑스트라. 근데 또 다른 장에서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런 건 걸 이 네. 책을 보면서 '그래 맞아. 어느 인생에서 어느 시점에선 주인공이고 주변인이었지만 또 그 주변인이 또 그렇게 되지.'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랬고 우리가 그러고 우리 아이들이 그러는 거나 아니면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겹쳐서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나 그런 걸 또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 책이. 우리 다 주연 아닌가요? 다 주연이죠. 네. 그러면 그 마음에 들었던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내용, 인물 얘기해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이요. 네. 꼼씨님 들고 오신 두 번째 질문. 인물 중에 자기가 제일 눈에 들어온 캐릭터. 네. 네. 저는 아무래도 민식이. 그러니까 염 사장님 아들. 왜냐하면 염 사장님 아들의 스토리가 2에서 완결이 돼요. 그래서 어. 스포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챕터를 보면 '아 그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그 독자로서 이해가 되잖아요. 그 민식이도 또 뭐 '너무 한심한 거 아니면 말이 돼?' 막 이렇게 네. 생각을 하지만 이제 2에서 그 스토리를 보면서 정말 비하인드를 알게 되면 너무 마음 아프고 찡하고 예. 음. 근데 그게 우리 삶에서도 우리가 좀 갈등 관계에 있거나 미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있잖아요. 근데 어쩌면 그 감정이 잘 처리가 안 되는 거는 그 사람의 진짜 비하인드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고 물론 인제 미워하면 알고 싶어지지도 않죠. 예. 알면은 이해가 돼 버릴까 봐 아예 우리가 마음을 딱 닫아 버리게도 되는데 어쨌든 어쨌든 민식이 굉장히 찡해요. 음. 그게 스포예요. 찡하다. 1편에선 잘 못 봤는데 맞아요. 이런 자식이 있나 막 그러니까 이런 자식이 있나. 어떻게 이렇게 어머니 편의점을 저는 이 염여사 이분이 좀 처음에 마음이 갔어요. 어 겉모습으로는 노숙자인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자기 편의점에서 일을 하게 할 수 있었을까? 근데 얼핏 고런 그 사람의 진심이 뭔지 이 사람의 그러니까 기억은 없어졌고 행색은 그렇지만 '이 사람의 근본 자체는 뭔가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 건 그런 이 할머니의 정말 많은 아이들을 가르쳐 보고 많은 사람을 겪어 본 그런 연륜이 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지만
나도 사람을 볼 때 좀 가만히 잘 관찰하고 그래서 저 사람의 진심이 뭔지 저 안에 있는 게 뭔지를 좀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또 염려사 처음에 눈에 띄었어요. 저도 그 염려사의 아들 민식이가 자기 불운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좀 마음이 아팠고요. 저는 그 영업하시는 쌍둥이 아빠 음. 경만 씨. 음. 경만 씨 얘기가 쭉 나오다가 나중에 우리 독거 씨가 경만 씨에게 그 몇 마디 말을 던지면서 우리 경만 씨 감정을 와르르 무너지게 했잖아요. 아, 네. 거기에 저도 막 눈물이 났어요. 음. 아내가 엄마가 아빠 힘들게 돈 버니까 돈 아껴 써야 한다고 편의점에 가면 1+1만 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거참 정말 알뜰하다 싶었고 애들이 참 잘 컸다 싶었죠. 이 말. 이 말에 그냥 너무 마음이 막 뭉클했어요. 울컥. 와, 그렇군요. 네, 오늘 불편한 편의점 책 우리 같이 봤고요. 정말 되게 하루면 싹 읽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참 잘 읽히는 그런 네. 내용이었고요. 오늘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어땠는지 우리 한마디씩 하고 마무리할까요? 저는 아무래도 직업이 상담을 하는 사람이니까 솔직히 처음 이 책을 읽고 '뭐야 이렇게 치유될 수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일하고 있지?' 뭐 이런 엉뚱한 생각을 '그래. 뭐 우리가 이 소설과 같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면 나의 직업은 필요가 없어지겠지?' 뭐 이런 네 되게 다소 엉뚱한 생각을 했던 우리에게는 이런 이야기들이 단순히 소설의 이야기,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에서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는 네 우리 각자가 다 불편한 편의점의 염사장님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인물이 돼서 '이런 게 허구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이제 편의점에서 돈을 쓰잖아요, 물건을 구입하면서. 근데 1,000원짜리 커피 하나를 샀지만 이 독거시가 있는 이곳에 가서 그 커피를 사면 왠지 거기에 사랑이든 "너 어떻게 살고 있니? 괜찮니? 힘들진 않아? 그래,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좀 괜찮아졌어?" 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이렇게 묻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물건값 1,000원 플러스 알파. 그런데 그건 내 집이든 나든 뭐 내가 속한 어느 곳이든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 또 그런 곳이 있으면 나는 또 가고 싶고 그럴 것 같아서 쪼끔 생각을 플러스 알파 고걸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그 치유의 세트 메뉴는 무엇일까? 네. 누군가에게는 참참참이고 누군가에게는 삼각김밥이었는데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 그것이 무엇일지 좀 잘 살피고 더 많이 듣고 또 속도도 잘 맞추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치유의 세트 메뉴. 너무 오늘의 명언인 것 같은데요. 그랬나요? 네. 좋네요. 네, 오늘도 함께 나누니 정말 좋았습니다. 그랬죠? 네, 네. 참 참 좋았습니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